김정 선생님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오늘 이렇게 또 코로나 대비한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과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런 세션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부산에서 굉장히 노동운동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현정길 우리 이사장님께서 출연해 주셔서 또 발표가 있으실 것 같으니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현정길 대표님이 이사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노동과 민주주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또 가야 될지 한번 우리 발표 한번 들어보시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정길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 노동자 협동조합 대표 맡고 있는 현정길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세계적 대유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중 없이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지금 노동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민주주의 위기도 함께 코로나 팬데믹 현상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먼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은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이고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광주항쟁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아직도 진상규명 중이기도 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한국 노동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0년은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대단히 큰 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항쟁이나 전태일로 대표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인류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료에는 11월 25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자로 보니까 3만 5천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529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6,400만 명이 오늘 기준으로 넘어섰고 사망자도 147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감염병에 대해 그 발병 원인이 기후위기에 있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이것은 인류가 지구를 오염시키고 자연을 공격한 결과 이제 더 이상 자연이 스스로 자정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자연의 파괴는 결국 인류 사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는 인류의 위기이자 민주주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주의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민주화의 수준을 넘어 공정과 정의, 평등, 평화, 생태, 기후위기, 소수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의 확대와 정부의 역할 정대와 차별 극복 등 삶의 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과 관련된 민주주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와 노동 문제에 대한 발제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발생한 노동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초부터 30대 정규직 노동자 감소 추이가 지속되었고 8월 들어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불안정 노동층으로 집중되던 취업자 감소 현상이 점차 젊은 정규직 노동자에게로 확대되는 추세였습니다. 거기다가 9월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인해 취업자 수 감소가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로 OECD 국가 중 실업률 3위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고 그 결과 소비 축소가 생산 축소로 이어져 기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나 지역 간 이동이 위축되면서 항공이나 호텔, 관광산업에서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정부의 단기간 지원이 있었지만 이스타항공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되었고 대규모 기간산업 안전기금을 수혈받은
아시아나 항공 역시 총체적 구조조정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항공 관련 산업, 호텔 등 숙박업, 식당, 커피숍 등 요식업 등에서 폐업이 속출했고 자영업자들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흑자 기업임에도 해외 이전을 위해 지난 10월 4일 약 400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대우버스를 비롯하여 경영 실패와 노조 파괴에 따른 악질적 구조조정의 사례인 평택 현대위아 비정규직, 한국GM 물류 비정규직,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인 서진 등 제조업에서도 해고와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JT저축은행, 악사손해보험, 홈플러스, 한국산연, 한국게이츠 등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 촉진법 보호하에 일방적 특혜만 누려왔던 외자기업이나 사모펀드 등 투기성 외투 자본의 철수도 그 어떤 제약도 없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9월 이스타항공 약 640명, 10월 대우버스 400여 명의 연이은 정리해고는 2009년 30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고용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국내외 자본의 노동자 자르기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그 효과는 단순히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연쇄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위기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노동계에서는 첫 번째 요구로 세운 해고 금지 투쟁이 전면화되어 어느 때보다 심각한 노사분규가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 번째 노동 문제는 감염병의 장기화 속에서 노동자 감염 위험이 지속되고 과로사로 죽는 노동자가 증대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콜센터 등 집합노동 현장에서 집단적으로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 대책은 여전히 사후 약 방문에 그치고 있고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노동자 안전 우선 원칙, 실질적 방역 대책 시행 등에서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건강권 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면서 일종의 플랫폼 노동인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2020년 현재까지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가 1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진택배 소속 택배기사 김모 씨가 사망 나흘 전 동료에게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는 저 너무 힘들어요 라는 카톡 메시지를 남긴 시간은 새벽 4시 28분이었습니다. 이 노동자의 당일 노동시간은 무려 22시간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택배 노동자들은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평균 하루 14시간을 일하고 있는 등 택배 현장에서는 고강도 노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8일 배송 중 과로사한 고 김은종 CJ 택배기사 죽음을 규탄하는 택배 노동사 과로사 대책위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면 노동자들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핵심 쟁점이 되면서 모두가 나서서 과로사를 예방하자고 하는 시점에 CJ 대한통운에서는 고인의 영업소 택배기사들을 모아놓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쓰게 했다면서 앞에서는 택배기사들이 더 이상 과로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호박씨 까먹듯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사실상 강제로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쿠팡 등 대기업 택배 회사들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며 오로지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11월 19일 발표한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재확산됐던 지난 3분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반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으로 가구 전체 소득은 소폭 올랐으나 저소득층 수입은 줄고 고소득층 수입은 늘어 분배 지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일자리 감소가 계속되면서 근로소득은 1.1% 감소했고 음식 숙박 등 자영업의 부진으로 사업소득도 1% 줄었습니다. 이래서 버는 소득이 지난 2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동반 감소한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줄어든 것은 지난 2분기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최근 부산연구원에서 발표한 부산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하루 6시간에서 9시간씩 일하고 월 수입은 100만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대리운전 종사자는 하루 8.4시간 주 5.8일 근무하면서 월 평균 145건을 수행해서 196만 6,500원을 버는데 지출을 제외하고 나면은 월 평균 순수입은 109만 원 정도였습니다. 퀵서비스 종사자는 하루 9시간을 일하고 주 5.3일을 근무하여 월 평균 250건을 수행해서 월 평균 189만 원을 벌었고 지출 91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입은 98만 9천 원에 그쳤습니다. 음식 배달 종사자는 하루 9.8시간 노동에 주 5.9일을 근무하여 하루 평균 42.9건을 처리해 월 평균 270여만 원을 벌어서 지출을 제외하고 난 월 순수입은 184만 원 정도였습니다. 택배는 대기시장 2시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6시간 주 4.4일을 일해 평균 1610건을 처리해 월 평균 순수입은 114만 원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교통사고 위험과 고객의 폭언, 폭행, 인격 무시 등을 경험하고 건강도 나빠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이 기업 지원 중심이었으며 재직자 고용 유지와 실직 소득 감소 지원 대책과 같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였다는 겁니다. 지원 규모 면에서 보면 기업 지원 실적이 48조 7,400억 원으로 재직자 고용 유지 대책의 35배, 주요 실직 소득 감소 지원 대책의 22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대응에서 재직자 고용 유지 대책은 소리만 요란한 빈술의 격으로 코로나19 실업의 장기화를 고려할 때 턱없이 초라한 수준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재직자 고용 유지 대책 집행 실적은 기업 지원 실적의 2.9%에 불과하고 주요 실질 소득 감소 지원 실적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재직자 고용 유지를 위한 주요 대책의 집행 실적 중 고용 유지 지원금이 1조 3,400억 원, 그리고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 확대 473억 원, 고용 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20억 원 등 전체 규모가 1조 3,9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재직자 고용 유지를 위한 다른 대책으로는 고용 유지 지금 자금 융자 사업이 있으며 예산 1,000억 원이 배정됐지만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재직자 고용 유지 대책으로 발표된 기업 자금 지원 고용 유지 연계 정책은 실적이 없는 기간 산업 안정 자금을 제외하고는 관련 제도적 행정적 후속 수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단순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셋째, 주요 실질 소득 감소 지원 대책 집행 실적은 2조 1,700억 원으로 기업 지원 실적의 4.5%에 불과하며 고용 안전망 밖 사각지대 노동자 수의 규모는 89만에서 92만여 명으로 지원이 절실한 고용 취약계층 노동자 규모를 고려하면 매우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지원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주요 실직 소득 감소 지원 대책 실적은 무급휴직자,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안전망 밖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을 위한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과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실적 합계 2조 1,294억 원,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 실적 409억 원 등 전체 규모가 2조 1,703억 원이고 그 외에 실질 소득 감소 지원 대책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직 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취업 성공 패키지 확대, 저소득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확대, 건설용 노동자 긴급 생활 안정 무이자 대부제도 등이 있는데 직접 지원금과 융자 대부금을 모두 합해도 787억 원입니다. 한편 구직급여는 올해 들어 규모가 대폭 늘어나 7월 기준 지급자 수는 약 124만 명, 그리고 지급액 합계는 6조 7,243억 원에 달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지급 요건 완화 등 별도 임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주요 대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청자 기준으로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이 24만에서 26만여 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중 영세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특고 프리랜서 59만 명, 무급휴직자 7만 명 합쳐 66만 명이며 둘의 단순 합계는 89만에서 92만여 명인데 비해 특수고용 노동자 전체 규모는 221만 명으로 추정되고 무급휴직자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이후 3월부터 8월 사이 일시 휴직자가 한 달 평균 106만여 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대책 수혜 범위는 매우 협소하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한편 영세 자영업자 110만 명을 합하더라도 전체 수혜자 규모는 199만에서 202만여 명인데 이는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취업자 1383만 명의 14%대 그리고 공무원, 교원 등 상대적 고용이 안정적인 특수지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밖 취업자 1236만 명의 16%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청 건수 기준으로 보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한 건수는 모두 176만 3,555건으로 당초 예상했던 지원 대상보다 약 62만 명이 더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청 건수 중에는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는 각각 59만 건, 7만 건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버마민주항쟁과 그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그리고 최근의 촛불항쟁까지 민주화운동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시민권도 확장되어 왔습니다. 노동운동도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96년, 97년 노동법 총파업 등을 통해 노동권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노동인권의 향상과 민주주의는 동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탈규제, 유연한 노동시장, 민영화, 자본의 국제이동에 대한 무제한의 개방이라는 세계화와 국내 정책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고성장 저실업의 경제신화는 붕괴되고 저성장과 장기적 불안과 불안정 노동이라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이미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배 세력은 배제와 주변화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자본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배제는 차별을 통한 불평등 구조를 통해 나타나고 있고 주변화란 소수의 핵심을 남겨두고 노동자 계층 내부의 단절과 분리를 통한 불안정 노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노동계급이 주축이 되었던 87년 체제가 붕괴되었고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빈곤층의 확대 속에서 하나의 국민을 두 개의 국민으로 분열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허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최소한 노동 3권을 포함한 일반적 민주주의조차도 보장하지 못하고 과거로 후퇴하고 있는 야만적 통제에 대해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고용과 사회보장에 대한 구체적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 노동의 확산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향상 속에서 실질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수반하는 아이러니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는 사실상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산업혁명은 기존의 자본노동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노동운동이나 사회관계는 아직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의 노동은 대부분 주변부 노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른바 플랫폼 노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플랫폼 노동의 핵심은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특수고용관계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고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노동자로서의 기본권, 즉 시민권조차 부정당하는 지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앞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대량 정리해고와 일자리의 감소, 소득 감소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무한 착취가 가능한 구조를 양산했습니다. 다수의 가로사를 낳게 한 택배 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이 아니라 배송한 물건의 개수로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이지만 배달 물량의 선택권은 없다는 점에서 특수고용 관계에 놓여 있고 자발적 노동이 아닌 강제 노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노동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혁 시도를 중단하고 전태일 3법의 입법 그리고 ILO 핵심 협약에 대한 비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법 개혁 시도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ILO 기준에 맞게 노동법 개정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재벌 개혁을 하니 노동개혁도 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선도하면서 노동개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ILO 기준에 맞는 노조법 개정은 자본 측에서 요구하는 해고자 및 실업자들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려면 사업장 출입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 파업 시 직장 점거 전면 금지의 명문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요청,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등 노조법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는 방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ILO 핵심 요구인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단결권의 확대 등 ILO 핵심 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노동법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태일 3법 입법 운동은 노조법 2조의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조법 2조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자성의 인정과 은천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내용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면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과 사업주, 공무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골자를 다루는 법안입니다. 2020년 올해도 38명이 사망한 한익 익스프레스 2000 산재 참사의 배경에 공기 단축을 요구한 발주처의 직접 지시가 있는 것이 드러났으나 발주처 대표이사는 기소에서 제외됐고 노동부 감독 결과에서도 발주처가 빠졌다는 사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 그리고 국민 여론, 전문가 등 대부분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정부 여당은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ILO 핵심 협약에 대한 비준 문제가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정부가 수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여당은 ILO 핵심 협약의 비준을 노동법 개혁과 함께 처리하려고 하고 있으며 자본측과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노총 ICTU는 국회에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의 비준을 비준하고 협약 기준에 반하는 조항이 포함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노총은 사업장 점거금지 조항에 관해 정의행위 기간 생산 및 업무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점거를 범죄화한 것이라며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고 파업권에 과도한 제약을 부여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점에 대해서도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은 물론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 임금에 대해 교섭하고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권리를 행사할 능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노총은 ILO 핵심 협약을 신속하게 비준한 뒤 정부가 노사단체와 협의하고 ILO의 지원을 활용해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무리입니다. 해고 이유를 알리는 종이 조각 한 장도 받아보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호소할 곳이 없습니까? 매일 연장 근로를 해야 해서 일주일에 60-70시간씩 일하는데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커녕 연차 휴가조차 꿈도 꿀 수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직장은 정부도 법도 외면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무법지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78만여 명에 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온전한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 한국 사회에는 인정해주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50년 전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쓰러졌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조금 다른 구호를 외치는 노동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특수고용직으로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 신분이라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플랫폼 기업들은 일하는 사람의 노동자성을 부정해 최저임금 보장, 4대 보험료 납부, 유급휴가 보장, 노동시간 규제 등 노동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자신을 마치 규제를 통해 공고한 기득권을 누리는 권리학과 싸우는 디지털 다윗처럼 묘사합니다.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좇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기업과 맞서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다윗의 성장을 막는 노동법 같은 낡은 규제를 없애달라는 서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 기업들의 서사가 거짓이라며 싸우고 투쟁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수가 되어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수하지만 언제나 구조조정 시 해고 1순위로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이들 비정규 노동자들은 사회제도적 보호로부터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들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가 바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판단하는 가늠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현정길 부산노동자협동조합 이사장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대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및 더 악화되고 있는 일자리 고용 안정 문제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현실적 문제들을 가지고 발표해 주셨는데요. 특히 요즘 대두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표에 대한 토론은 다음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고 난 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이신 우리 주재석 노동운동자님의 토론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주재석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코로나 시대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부산 민주주의 포럼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제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제 제 것도 뜨나요? 나눠드렸나요? 제가 그 토론문 보내드렸던 거. 발제자는 코로나19 사태의 노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와 정부의 대응을 수치와 사례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를 이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ILS의 핵심 협약의 비준, 전태일 3법 통과,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박이나 사실 여부에 대한 토론보다는 보는 관점이나 시점을 변화시켜서 같은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점에 관심을 집중하여 토론을 진행시켜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발제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나 부정적 측면을 집중하여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발제의 성격에 기인하는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코로나19 사태가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가? 예를 들면 시점을 변화시켜 보면은 요즘 자의든 타의든 가까운 가족 친척들만 참석하는 결혼식 또 장례식 이런 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고 또 이걸 겪으신 분들은 다 이게 또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 사회를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점은 커다란 긍정적 측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로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는 사회 안전망이 크게 부실하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낮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마치 태풍이 재해가 되기도 하지만 자연을 쓸어내는 계기가 됨으로써 자연을 치유케 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재의 사태가 우리 사회를 치유케 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는
미국의 제도나 현상, 예를 들면 아메리칸 스탠다드라고 보통 그러죠. 이게 세계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에서 미국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국이나 유럽이 더 이상 이런 생각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전체 국민들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저는 큰 소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점을 좀 변화시켜 보자는 판단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발제문을 하나하나 좀 읽어보면은요. 우선 서론을 보면 발제자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중요한 두 가지 계기를 광주항쟁과 전태일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게 현재 의미가 있고 피부에 와 나가는 사건입니다만은 사실은 해방 이후에도 해방 공간에서 또 6.25와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수많은 민주화의 계기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같이 포함해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 우리 사회의 기본 골조가 임진왜란과 인조반정에서 시작됐다고, 예를 들면 신영복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특히 남북 분단, 우리가 남북 분단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은 민주화 노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한 부산에서도 전태일 사건 이전에 조선공사 파업 같은 찬란한 노동운동의 역사가 있었고, 이런 계기들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부단한 노력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장기적이고 전체적 국면 속에서 바라보아야 올바른 대안도 생긴다는 겁니다. 장기적 관점과 전체적 해석 속에서 우리 사회의 모순 구조와 대안, 그것이 코로나 사태로 어떻게 촉발되어 나가는지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제 서론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코로나와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그 점은 코로나19 사태를 보는 관점에서도 좀 마찬가지인데,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점, 항공이나 호텔 등 숙박업이나 관광업 등이 폐업이 수출하고 자영업자가 위기에 빠졌다는 점 모두 공감됩니다만,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경남에서는 STX 조선이나 송독조선사 등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큰 파도를 걷고 있고요. 또 경남에서 한국산업 같은 경우도 그 전부터 계속 논란되어 있고 이번에 또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 외자기업 철수들은 비일비재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런 점들을 무시하고 외자기업 투자를 유치에만 급급해서 외자기업에 대해 여러 지원과 혜택을 줘왔다는 점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과 외국 자본 철수도 코로나 이전 사태에도 상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를 촉진하여 기업 빈도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보는 입장이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해서 발제하셨는데요. 발제문에 대해서는 기업 지원 구조에 비교해서 노동 부문에 대한 지원과 재정이 불공평하다, 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점들도 노동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급하는 돈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는 재난을 당한 정도와 이에 비교해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점을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 실직 소득 감소 지원이 2조 1,700억인데 약 89 내지 92만 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그냥 수치상으로 1인당 약 24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 150만 원 됐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또 지원이 빠진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런 지원금이 현재 정부의 재정 적자를 기초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재원이 한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자원입니다.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것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태가 코로나19가 사태가 끝나면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사회 시스템이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문제는 이런 시스템 변화에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징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노사정의 일부로서 노사 사이에 정부가 중간자다 하면서 재별개혁하고 있으니까 반대급부로 노동개혁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부의 현재 입장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노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마치 노사 대등 입장에서 판단하고 대책 세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제자는 노동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계십니다. 발제자는 그 현재의 국면을 하나의 국민이 두 개의 국민으로 분열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 시대라고 보고 있고, 특별히 인공지능 시대에 대부분의 노동이 주변 노동으로 전락하는 위험이 있으면서 플랫폼 노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태일 3법의 통과, ILO 핵심 협약의 비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전태일 4법은 아시다시피 첫째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두 번째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유노동자의 처벌을 강화시킨다, 세 번째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 세 가지입니다. 또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 협약은 뭐냐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의 보호고, 두 번째는 강제노동의 금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기본적인 인권, 노동권이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도 택배 노동자는 과로사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 과로사에도 산재보험이 없습니다. 또 건설노조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해달라고 지금 현재 투쟁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휴업을 해도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휴업수당도 없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사업주 눈치 보기에 바쁘고 미진한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적하셨는데, 민주주의 사회란 민은 백성민자는 백성민이라지만 또 사람을 상형한 상형문자라고 합니다. 사람 얼굴하고 손두개하고 다리를 얘기하는 거라서 민이 주인임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사회, 사람이 주인인 사회, 사람 중심의 원칙을 세우는 사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비용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고 사람이 주인임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해서 발제문은 일자리 성격이 심각성을 피력하고 비정규직 문제와 플랫폼 노동자를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시금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현재 우리나라 구조 속에서 일자리가 소득이라는 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는 제대로 된 소득이고, 또 소득이 있어야 사람 대우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서 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그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입장들을 조금 더 얘기하고 대안을 조금 보충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볼 측면인데, 노동 문제를 보면 여러 입장은 매일 노동뉴스 10월 16일자 김성호의 노동세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태일 농지에 대해서 훈장을 수여하고 있지만은 또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이나 전교조 교업노동법을 약속을 파기하는 등 좀 모습 자체가 이중적이다 하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일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 열시사 계승대에 대해서도 집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점,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동존중 사회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늘 지혜가 모자라 열정이 부족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아직도 수많은 전태일이 있고 이 땅의 평화시장이 직장 환경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전태일을 그저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겪고 있는 단순한 불쌍한 노동자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뿐만 아니라 전태일은 열악한 노동 현실을 타파하는 노동 투사이고, 죽음 직전에도 어머니 나는 만인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전태일이 무시된다는 점이고,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는 얘기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에서는 장기표 씨의 말을 들여서 지금 현재
대기업 노동자 10% 대기업 노동자가 99% 나머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구조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고 얘기를 했다. 중앙일보에서도 택배군 노동자의 처우를 얘기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취약계층의 위기만 얘기할 뿐이다. 사실은 자본의 노동 지배와 착취와 그로 인한 극심한 불평등이라는 진실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노동 내부의 차별만은 부각하는 게 현재의 언론이라는 거지. 심지어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도 노동 양극화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노동 문제의 핵심, 즉 자본, 특히 독점 재벌에 의한 노동의 체계적인 착취는 진실은 주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걸 요약한 핵심 이유는 여러 입장에서 보는 노동을 보는 눈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모아낸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점에서 그 위에서 본 대로 사실은 많이 노동을 보는 입장은 피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의 여러 움직임에 대해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보고 있고, 특히 대기업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를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 민주노총에서 얘기하는 전태일사헌법이나 아예로 여기에 대해서는 대기업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민주노총에서 하는 여러 가지들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등 또 민주노총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지탄받는 대기업 노동자의 문제, 특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기업 노동자라고 해도 노사관계 속에서 사실은 의리입니다. 또 재벌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획득한 97년 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것이 비정규직의 합성업체입니다. 재벌 대기업에서 자기들 노동자들을 좀 더 길들이기 위해서 임금을 조금 더 줬을 뿐입니다. 모두 재벌 구조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고 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노동 양극화가 실제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던 걸 저도 느껴보고 왔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좀 바로 보아야 대안도 세워지지 않는가 싶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대안은 첫째로 코로나 사태 초기에 유행하던 기본소득론은 한풀 끝났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문제는 나름대로 소득을 제기하는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소득을 문제를 제기한 데서 의미는 있지만은 사실은 소득의 한쪽 측면이 또 노동이거든요. 노동이 빠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동이 들어가야 돼만이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시민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돌봄 노동, 택배 노동, 서비스 노동 등 사회적 필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 특히 돌봄 노동 같은 경우는 과감히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둘째로는 고용제도에 대해서 공공적 또는 사회적 요소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 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항산은 항심이라고 그랬는데 고용은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입니다. 이제까지 진행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폐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중국, 북한 등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대해서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응은 코로나19에 유행한 미국이나 유럽과는 대처 방법이 달랐고요. 앞으로 기후위기가 코로나 위기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보는데 중국과 북한의 효율적 대처는 우리에게도 제도적 변화를 통한 위기 대처로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선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시스템인 재벌 중심의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우리 사회가 분단으로 해서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그에 따른 복지 부족, 특수와 사회적 역기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97년 외환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IMF 요구로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제도화했습니다. 그거는 IMF를 앞선 미국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로 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우리에 맞는 방역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코로나19 대처가 K방역이라는 훌륭한 모범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도 우리에 맞는 식의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대안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없죠?
여기서 끝일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러면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떤가,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 성찰의 확산이 노동자 신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성찰을 통해서 노동이 특히 예전에 비해서 노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현저히 축소된 현재 노동의 입장에서 자기 성찰의 노력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 구조적 인식 속에서 전망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운동은 이제까지 문제가 터지면 이에 대응하는 식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그 축자적 대응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적 전망 속에서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원인을 무엇인가를 직시하기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 사회에서 이런 성찰하는 운동 속에서 우리 사회를 구조적으로 인식시키는 노동교실 운동 또는 작은 모임 운동, 이를 실천하는 작은 실천 운동, 이런 것들이 첫째는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노동 진영에서 지적돼야 될 둘째 점으로는 진보 진영의 분열입니다. 진보 진영의 분열은 노동자 사이의 분열을 낳고 이는 현장 노동자들 사이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87년 7.85 투쟁도 97년 노동법 개혁 투쟁도 이 두 가지가 큰 경험이었다고 보는데 단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힘은 단결해서 나온다고 봅니다. 현재의 어려운 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노동 진보 진영의 단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런 분열을 원인으로 줄세우기를 극복하고 진보 노동운동의 리더들이 노동운동과 진보운동과 미래를 함께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여러 원료들이 지금은 다른 곳에서 다른 입장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거가 현역에서는 줄 세우기를 했던 일에 앞장섰던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방향선행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지만 현재의 진보운동, 노동운동의 현진수라고 보고 있고, 운동에 앞장섰던 이들이 어렵지만은 꾸준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서요. 재난 자본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IMF 같은 경우 재난을 기회로 해가지고 오히려 비정규직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 바로 재난 자본주의이고, 임시적 조치가 쇼크를 막기 위한 임시적 조치가 나중에는 사회 양극화를 심해지고 사회 약자들의 궁지에 몰리는 것, 이게 재난주의라고 보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 사회를 핸즈조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세계적 기준으로 여기던 미국이나 유럽의 자본주의 삶의 방식의 취약성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저는 기회로 반전될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위기에 맞는 우리식의 대처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형 누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원격 의료라는 건 옛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거고, 원격 교육이라는 건 사교육자분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통한 축제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만약 이런 걸 실천한다면은 이게 바로 전형적인 재난자본주의의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돼야 되는 거 아닌가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정리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시민단체의 사회적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단체에서 사람을 많이 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87년 7.85 노동자 투쟁에 앞장섰던 많은 이들이 YMCA나 지오세 같은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모임, 작은 실천운동을 해나가는 주역들은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많이 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운동의 구호가 노동해방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노동해방이란 말이 노동해서를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까지 고용에서 종속되어 위로부터 강제되는 노동이 아니라 자기 실현을 위한 노동, 의미있고 보람찬 노동이라는 의미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구호로 내건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됐는데 노동해방이 이루어졌는가? 또 끊임없이 지탄받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노동해방이 되었는가? 또 지금 같은 운동으로 계속한다 그러면 노동해방이 될 것인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노동 해방기류는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성찰하고 대안을 만들 노력해야 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 토론자이신 우리 주재석 노동운동연구자님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자의 삶의 이해와 정책적 지향성에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노동을 바라보는 이념의 합리적 단결,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성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다음 토론자이신 우리 김둘레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실장님의 우리 토론을 한번 들어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발제문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코멘트를 하지는 않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발제문에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이 코로나 전국에서 실제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노동자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자 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아까도 좀 말씀을 하시던데 그 많은 사건과 우리 민주화 운동에 필요한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태일인가라고 보면 올해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되는 해고, 그 전태일 열사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마침내 노동운동의 불씨가 된 전태일 열사입니다. 50년 전입니다. 50년 전의 일인데 지금의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처지와 삶은 달라졌는가라고 보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또는 작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처지와 삶은 저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는 고용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이지만 노동자 성을 부정당하고 있는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노동자를 비롯한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임금 등을 본다면 저는 정말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제가 좀 수치를 넣은 것은 이게 우리 민주노총에서 코로나 전후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 생활 실태 변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사회 보장 및 노동 조건 적용 실태,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가 생각하는 코로나19 극복 대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해서 조사가 되었고 1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직장 내 쉬는 소위 말하는 코로나 실직을 경험했다라는 것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서 임금이 삭감이 18% 10명 중 2명이 임금이 삭감되었다라는 거고, 그 규모도 거의 40만 원에 월 40만 원에 가까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휴직을 경험한 노동자들이 2~3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급휴직이나 휴업을 당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6명 중에 1명꼴로 이런 것들을 당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우리 작은 사업장에 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집중되었다라는 사항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대해서 사회보장이나 노동조건 실태와 관련해서는 우리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가장 높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와 비정규직 임시 일용직 등 취약 집단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5인 미만은 17.8%, 임시 일용직 같은 경우는 31.5%가 고용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실직 경험자 10명 중에 7명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평가를 해보면 작은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7명은 단기적이고 임시 처방 중심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절반 이상이 정부 대응이 노동자 지원과 기업 지원 사이에서 균형적이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고,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재직자 고용 유지 중심이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절반에 못 미쳤다라는 겁니다.
재직자 고용 유지 평가와 관련해서는 우리 10명 중 7, 8명이 아예 이 대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걸로 나타났고 10명 중 3.5%에서 8.3%만이 실제 혜택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 8명만이 유급 휴업이나 휴직이나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거고요. 별로 그닥 실제적으로는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 실직자 소득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7, 8명이 이 대책 자체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가족 돌봄 휴가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한 수치가 너무나 낮게 나오는 100명 중 6명, 100명 중 5명 이런 식으로밖에 나오지 않다라는 거고, 이 노동자가 생각하는 극복 대안은 10명 중 4명은 회사 폐업, 장기 무급 휴입, 해고 이런 고용 불안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명 이상이 해고 억제와 재직자 고용 유지를 위한 대책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개선과 특례기간, 지원기간 연장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작은 사업장 우리 노동자 3명 중 1명은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으로 실직해서나 실업급여를 못 받는 모든 취업자에게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재난 실업수당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대책에서는 계속해서 배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현장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정부 대응 기조와 세부 대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냥 위에서 높으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의 상황들을 종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단기 임시 처방 중심이 아니라 장기화에 대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자와 기업 지원 사이에 균형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에 기업 지원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서 재직자 고용 유지, 다시 말하면 해고를 금지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실직자 소득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쭉 뭐 나머지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시사점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도 노동상담소에서 지난 2월 20일부터 코로나가 극심화되었던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부러 이게 자료를 수집한 건 아니고 상담을 받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는 많은 노동자들이 상담을 해왔다라는 거고, 짧은 기간이지만 151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강제 연차, 무조건 쉬어라 라는 강제 연차, 네 열나 집에 가 그러면서 연차 써, 그 다음에 또는 강제 휴직 이런 상담과 함께 무급 휴직, 자가격리자 무급 휴가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요. 휴업수당, 다시 말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문의도 상당히 많았던 그런 거고, 임금 삭감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고 무엇보다 제일 많았던 게 근고사직이나 해고였습니다. 그리고 인원 감축이나 구조조정 문제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 등등을 통해서 실제로는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일부러 조사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실은 피해가 해고 문제로, 고용 불안 문제로 또는 강제 연차나 무급휴직 문제로 다가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현황을 보니 실제로는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이 6만 1,797곳, 77.4%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조건에 있는 것이 10인 미만이고 그 다음 순서대로 가는 건데, 실제로 이런 걸 보더라도 10인 미만을 비롯한 작은 사업장이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노동 전가로 인해서 일명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가로 문제가 아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아까 수치도 221만 명이지만 이들은 산재보험을 포함하여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노동자이면서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당장에 좀 해결하지 않으면 특수고용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들을 포함한 대리기사 뭐 온갖 우리 노동자들을 보면서 실제로는 이것이 그 노동자들을 정말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들이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과 함께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그다음에 특고 등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할 권리와 노조할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좀 그것이 가장 좀 시급하게 와닿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저는 이 작은 사업장 문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원래도 작은 사업장은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들을 가져왔습니다만 이 코로나 시대에서 실제로는 이 노동자들에게 가장 힘듦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곳에서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어떤 애정 그리고 그 해결책들을 시급하게 다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둘레 토론자께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삶을 돌이켜보면서 현장 상담 상황 및 여러 데이터들을 기초로 현재 우리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사회보장제도 및 노동 조건이 가장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실태에 대한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우리 발표자이신 현정길 이사장님과 발표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토론자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정길 이사장님 먼저 한번 토론자님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일단은 이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제 시대 이런 토론을 하게 된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재발제가 이제 좀 지나치게 좀 부정적 이제 시각 중심으로 이렇게 된 것 뭐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동 사회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3차 대유행이 이제 접어들었죠. 우리 이제 이 원고를 요청받을 때만 해도 3차 대유행이 아니었는데 3차 대유행이 되면서 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대공황으로 발전하지 않느냐. 또 심지어는 과거 어떤 금융위기나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코로나 이게 감염병으로 경제 활동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말할까 마비되고 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너무 장기화되면서 좀 그런 우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제한 내용보다도 더 심각한 내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주재석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는 것.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많이 깨지고 우리 한국 사회도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특히 뭐 K 방역을 비롯해서 어떤 사회적 시스템 중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다라는 것들도 모든 국민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코로나 초기에 이제 의료계 쪽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가 굉장히
하고 이거는 그 사실상 이제 그 시간 벌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시간 벌기고 그 사이에 뭘 해야 되냐면은 공공병상과 공공병원의 확보 그리고 그 전문 인력의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초기부터 그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한데 지금 그 3차 대유행이 오면서 그 준비가 안 됐다는 것. 그 병상이 지금 부산은 거꾸로 모질했어. 지금 대구로 보내고 이렇게 그거는 코로나 초기에 다 지적되었던 그래서 병상을 확보한다고 했지만은 충분히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이제 굉장히 느린 편이죠. 우리가 이제 K 방역 이제 거리두기를 이제 시행하는 속도에 비추어서 정부가 해야 될 이제 의료 체계를 갖추는 부분은 그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 이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또 의료계 파업 같은 것도 있었고 뭐 힘겨루기도 있어서 이제 쉽지 않은 문제도 있었지만은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 거리두기가 예를 들면은 공공병상의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이 확대되어서 치료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어떤 경제 위축이 조금 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얘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제 거리두기와 이게 계속 확대되면 될수록 경제적 위기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를 비롯해서 이제 그 자영업자나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를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지적은 저는 뭐 충분히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 측면에서도 그 주재 선생님이 이제 좀 그 노동운동도 좀 성찰을 해야 된다. 스스로가 성찰을 해야 되고 또 그 진보진영 또 노동진보진영의 어떤 분열이라든지 뭐 이런 지적들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이 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사회에 어떤 하여튼 사회적 의제가 이제 되었고 어떻게 할 거냐인데 노동이 전제되는 기본소득 이런 지적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일자리에 대한. 근데 문제는 이제 일자리가 어차피 이제 이를테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주변부 일자리인데 주변부 일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어떤 최저임금으로만 맞추는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한 적정임금 이게 그 노동 자체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방과 후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일체의 보상이 없었어요. 그대로 다 이제 실업자가 되었고 거기 초기부터 그렇게 되었고 그 방과 후 교사들이 결국 노조를 만들었는데 설립 신고한 지 447일 만에 제가 엊그제 이제 그 방과 후 교사를 한번 만났는데 447일 만에 필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받았고 그 사이에 굉장한 이제 고통과 이직 다 실업 상태에 100% 실업 상태가 이제 되어버렸다는 그런 하여튼 그런 직종들이 생각도 못하게 많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약간 이제 또 이를테면 지원금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거 살펴봐야 되는데 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만난 화물 노동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화물 노동자들 역시 그 일종의 자영업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니까 이제 지원 기준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화물 노동자들이 그 소득이 그 지원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입니다. 근데 그 화물 노동자들은 그만큼 더 나갑니다. 실제로 순소득은 거의 그 유가보조금 수준을 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차량 이제 임대료를 비롯해서 유류대 하여튼 이런 거 하면은 예를 들면 5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400만 원 이상이 나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면 지원 기준에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건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그렇게 되면서 사각지대가 나타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이제 노동자들도 있고 자영업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 쪽에서도 지원 기준이 연간 그 매출액 4천만 원이면은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규모만 조금만 더 있으면은 4천만 원 매출은 거의 다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혜택을 지원금을 거의 못 받는 그런 사각지대가 또 생겼다라는 또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으면은 이제 선별 직업 이제 3차 대유행 때는 선별 직업이 이제 지금 그 논의되고 이제 그 될 것 같은데 좀 디테일함이 빠지게 되면은 분명히 그런 어떤 문제는 다시 또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이제 김둘래 선생님이 이제 그 지적한 것처럼 영세업체나 또 작은 규모일수록 실제로는 이제 강제 해고 뭐 그냥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사업주들 자체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다못해 그 노동자도 하소연도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막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업체 자체가 너무 영세해서 뭐 해봤자 신고해봤자 대책이 없다. 뭐 그럴 바에 어디 가서 그냥 알바를 더 하지 신고해서 권리 찾는데 들이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세업체나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 이런 데는 지금 특별하게 뭐를 해야 될까 이런 것은 전부 다 좀 속수무책이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현정길 발표자님의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과 노동자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노동자의 일자리도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대두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들이 사회의 뒷자리에서 이제 우리 사회에 전면에 투영되고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등 많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및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민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또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우리 두 토론자님 중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서 우리 주재석 우리 노동운동가님이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 노동자라서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이고요. 저도 똑같이.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고민을 해보자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하는 생각이고, 그럼 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아까 우리 발제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면은 택배나 특별권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적 필수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이 우선 바뀌어져야 된다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돌봄 노동 같은 경우는 중요한데 이 말 그대로 나면 시다발이나 하는 거고 주변부 노동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부터 먼저 바뀌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용이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이 꼭저기는 아닌데,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 젊은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돌봄 노동을, 우리는 지금 돌봄 노동을 나이 드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군 시대에 우리는 군에 들어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좀 바뀌어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 김둘래 우리 토론자님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노총의 상담실에 현장에서 이렇게 상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한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제가 같은 주제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CJ 택배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몇 년 전부터 실은 만들어서 거기도 설립 필증을 받기까지 대단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실은 교습 한번 하려고 하니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거의 2년에 걸려도 실은 교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봤었어요. 왜냐하면 CJ가 응하지 않으니까. 각 지점마다 대리점의 어떤 점주를 갖고 대상으로 실은 교습을 하기에는, 그래서 CJ가 응하지 아니한 이것도 있고 점주 협회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아예 대응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아무리 법으로 부당 노동 행위라고 인정을 해주고 회사 보고 뭘 해라라고 해도 실제로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뭐 예를 들면 노동위원회 조정을 넣으면 조정 중지밖에 안 되는, 사용자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데는 노무사를 대리로 내보내서 아예 조정 중지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택배든 대리운전이든 이런 노동자들이 실은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로기준법상 소위 말하는 근로자, 노동자로 인정하라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수수료 받는 노동자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고용 종속 관계에서 실은 일을 하고 받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는 그것이 시급하게 되지 않으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꼭 좀 제정이 되어야 된다. 물론 이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뿐만 아니라 실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루에 죽어 나가는데 이런 걸 보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원기업을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내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는 그냥 모레 그냥 그거 하는 거라 생각을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우리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오늘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자 및 우리 토론자 두 분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회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또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은 비정규직 상태, 아주 열악한 노동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적으로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현정길 이사장님 그리고 김둘래 토론자님과 주재석 우리 토론자님 어려운 환경 속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 그리고 180만 부산 노동자 여러분 반드시 코로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